LA의 음악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문 뒤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죠. 2020년 결국 조명이 꺼지고 스튜디오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예약된 세션은 취소됐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방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들 잠깐일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영영 돌아오지 못한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공간은 사라졌고 엔지니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업계는 조용히 판을 새로 짰죠. 음악이 멈춘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방식이 멈춘 겁니다.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쌓아 올리던 음악은 이제 각자의 고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공들여 빚던 과정은 쫓기듯 급해졌고요. 사람이 필요했던 일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게 됐죠. 본질적인 무언가가 상실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이 좋았지 타령하는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를 지탱하던 인프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섬뜩한 이야기죠. 이 붕괴의 전과 후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프로듀서가 여기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도 가설도 단순한 목격담도 아닙니다. 지금 음악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 방들이 침묵하던 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음악 산업 붕괴의 내부 기록입니다. 베이스 좀 느껴볼게요. 음악, 이거 주로 어디다 써요? 믹싱할 때 많이 돌리죠. 여기서 마스터링도 꽤 하고요. 트래킹 녹음은 별로 안 해요. 아, 저거 웜 오디오, 왬 오디오, LA2A, LA. 좋아하시는구나. 내 물건이죠. 제가 내부를 좀 개조했어요. 웜 오디오 초창기 때 프로토타입 장비 미리 받아서 제가 피드백 주고 그랬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할리우드 바닥에서 30년 넘게 버티셨어요? 웃긴 게 방금 포르투갈 사는 친구랑 문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우리 큰일 났다고. AI가 다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특히 수노 같은 거 보면 작곡 영역이잖아요. 창의적인 부분인데 솔직히 저도 이제 작곡 쪽으로는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친구 답장이 걸작이에요. 야, 넌 가르치지, 스튜디오 짓지, 잡지에 글 쓰지, 제품 리뷰하지, 마이크 회사랑 일하지, 믹싱 마스터링 다 하잖아. 넌 살길 마나. 제가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제 방식을 따라 하라고는 못해요. 저는 원래 시카고 살다가 고등학교 동창이랑 일하려고 무작정 LA로 왔거든요. 걔가 레코드 계약 따내서 프로덕션 회사를 차렸거든요. 아하, 친구는 시카고에 있었고 전 마이애미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죠. 졸업하고 시카고 돌아가서 악기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딱 그 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계약은 된 상태였고 매니저도 있었는데 갈 길이 멀었죠. 앨범 나오려면 현실적으로 한 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레이블 입장은 그냥 지켜볼 테니 뭐 하는지 좀 보자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매니저가 스튜디오 지을 돈을 구해왔어요. 딱 그 타이밍에 악기점에서 만난 친구가 야, 나랑 같이 일하자. 스튜디오 짓자 한 거죠. 그러면서 시카고 클럽들 쏘다니며 인맥을 넓혔는데 어떤 가수를 만났어요. 시카고 사는데 LA 쪽이랑 계약한 친구였죠. 앨범 녹음하러 LA 간다고 같이 가서 며칠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 친구 덕분에 며칠 동안 거물급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스튜디오들을 구경하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프로듀서 중 한 명이 그러더군요. 너희랑 같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LA로 오면 페이 줄 테니 내 앨범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LA 온 지 석 달 만에 우리가 프로듀싱한 가수가 계약을 따냈어요. 회사에서 뉴욕의 큰 스튜디오를 잡아줬어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코브시티였는데 예전에 조안 제트가 쓰던 곳이었죠. 거기 니브네브 방이랑 SSL 방이 있었는데 우린 니브 방을 24시간 내내 썼어요. LA 온 지 1년 만에 아티스트 데뷔시키고 참여한 베이비페이스랑 아론 네빌 앨범이 줄줄이 그래미 후보에 올랐죠. 대박이 터진 거예요. 90년대나 그 이전엔 저 혼자 방구석에 박혀 있지 않았어요. 작업한다 하면 레코드 플랜트나 라라비 같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코네이, 더 빌리지, 캐피톨,
뭐 어디든 유명한 스튜디오에 상주했죠. 그렇죠. 제가 작업하고 있으면 옆방엔 데이브 펜사도가 있고 그 옆엔 밥 클리어 마운틴이 있는 시기였어요. 탕비실이나 부엌에서 마주치고 그랬죠. 서로 뭐 작업해 묻기도 하고. 왜냐면 다들 미치도록 심심하거든요. 거기 갇혀서 30시간씩 밤새우고. 그러니까 그럼 펜사도가 야, 와서 이것 좀 들어봐 하고 불러요. 와, 가서 들어보고 이 소리 뭐예요? 하면 아, 이거 죽이는 장비 있는데 한번 봐봐. 이러면서 알려주고 반대로 그 형이 제 방에 와서 듣고는 킥드럼에 이거 한번 걸어봐. 훈수도 두고요. 대박이네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웃음. 매일 그런 사람들이랑 뒹굴며 지내는 거요. 지금은 뭐 다들 헤드폰 쓰고 각자 방에 갇혀서 유튜브나 보고 있잖아요. 위켄드 보컬 사운드 따라잡기 이런 영상이나 보면서요. LA에 처음 왔을 때 전 제가 무너져가는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업계가 잘 돌아가는 줄 알았죠. 대형 스튜디오는 붐비고 계약은 쏟아지고 밤새 사람들로 북적이는 방에서 명반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붕괴는 요란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했죠.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징조가 보였습니다. 텅 빈 방들, 줄어든 세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척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타임캡슐에 갇힌 사람들 같았어요. 타임머신 타고 1985년으로 돌아가 과거를 사는 느낌이랄까. LA는 참 기묘한 곳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신호를 읽을 줄 몰랐던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원점 마크 트웨인 호텔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사실 여긴 제가 LA에 와서 처음 살았던 아파트였어요. 당시엔 제가 다녔던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학교의 기숙사로 쓰이던 건물이었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학교 소유가 아니지만요. 저기 보이는 저 창문, 저기가 바로 제가 지내던 방이었습니다. 처음 상경했을 땐 패기만 넘쳤죠. 밴드 결성하고 음반 계약 따내고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던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에서 밥벌이 제대로 하며 자리 잡기까지 꼬박 1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셨는데 저를 내려주면서 생활비로는 딱 일주일에 $50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깜빡하고 안 보내주실 때가 종종 있었죠. 전화해서 돈 안 들어왔다고 하면 지난주에 준 $50는 다 어디다 썼냐 고 대묻곤 하셨어요. 식비로 썼다고 해도 안 통했죠.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아끼는 거였어요. 그러다 다음 용돈까지 받아서 $100가 모이면 세상 부자가 된 기분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왕창 보곤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제 시작점이었습니다. 18살에 제가 꿈을 키우던 곳, 캘리포니아 LA의 마크 트웨인 호텔입니다. 자, 저기 캐피톨 레코즈 타워가 보이네요. 옛날엔 저 건물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했었죠. 로고가 잘 보이게 찍어볼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는데 철없던 18살 시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갓 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 지망생 주제에 겁도 없이 냄쇼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폴라 살바토레라는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한다길래 무작정 찾아갔죠. 학교 학생이면 출입증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말 그대로 프리패스로 들어갔어요. 속으로 인맥 좀 트면 캐피톨 레코즈에 취직할 수 있겠지. 같은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보면 진짜 대책 없는 착각이었죠. 그땐 할리우드라는 환상에 완전히 취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방식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홈 레코딩 때문에 스튜디오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나요? 라고요. 당시엔 홈 레코딩이 막 뜨기 시작할 때였는데 제 질문을 듣고 그분이 상당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순간 아, 망했다. 여기서 일하긴 글렀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흘렀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뿌듯합니다. 사실
학교 동기들 중 상당수가 중도 하차하거나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연주든 녹음이든 이 기술로 돈 버는 법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LA 물가가 살인적이잖아요. 이미 생활비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라 많은 이들이 포기했죠. 기회 한번 잡아보겠다고 쓰리잡 뛰면서 겨우겨우 월세 내는 생활,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기숙사방 기억나시죠? 졸업하면 방을 비워줘야 하잖아요. 학생 전용이니까요. 막상 나가려니 갈 곳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지만 돌아가면 영영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고 버텼죠. 아버지도 그런 제 고집을 꺾진 못하셨고요. 대책은 없었지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물러나 주셨죠. 그때부터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며 생존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사만 몇 번을 다녔는지 셀 수도 없네요. 조금이라도 안정된 곳에 정착하기까지 1년 반 동안 16군데나 옮겨 다녔으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와, 나 할리우드에서 음악으로 돈 번다 하면서 붕 떠 있었죠. 반대로 일이 끊기면 지옥 밑바닥을 기는 기분이었고요. 이 도시에서 그런 극과 극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 산업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아티스트의 수익 감소를 꼽습니다. 하지만 진짜 붕괴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스튜디오에서 시작됐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스튜디오를 움직이던 사람들 말입니다. 레코딩 엔지니어는 음악계의 블루칼라, 즉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도 없죠. 그들은 그저 묵묵히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소리로 구현해냈습니다. 스튜디오가 사라지자 그들을 키워내던 일자리도 증발해 버렸습니다.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을 수용할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업 시간은 줄고 예산은 쪼그라들고 작업 공간이 침실과 노트북으로 옮겨가면서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도제 시스템도 승진 사다리도 어깨너머로 배울 기회도 모두 끊겨버린 겁니다. 동시에 진입 장벽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누구나 노트북을 열고 로직을 실행해서 마이크만 꽂으면 그럴싸한 음원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시사합니다. 전에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세상에 나올 문이 열린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DAW에 녹음하는 것과 진짜 음반을 만드는 건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엔지니어 없이 음향 설계가 안 된 방에서 표준을 잡아줄 시스템도 없이 작업하다 보니 아직 미완성인 결과물을 완성품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티스트들은 이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소리가 충분히 크고 깨끗하면 작업이 끝났다고 믿는 거죠.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 멀었어. 다시 해라고 말해줄 감시자, 즉 전문가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녹음할 수 있고 노트북 하나면 장비가 해결되고 엔지니어조차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상업 스튜디오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음악. 자, 여기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시끄러운 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나요? 저기 바닥에 콘솔 뒤에 있는 캐비닛 2개 보이시죠?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게 전부 서브우퍼거든요. 이 방은 역사가 깊어요. 음악 카니에 웨스트가 그래듀에이션 앨범을 여기서 믹싱했고 로디 리치도 거쳐갔죠. 음악와 미고스도 여기서 작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 믹싱 콘솔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스티비 원더가 쓰던 거라 패널마다 점자가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에 처음 설치할 때 눈치 없는 인턴 하나가 그걸 먼지인 줄 알고 싹 긁어내 버린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요? 네. 스티비 원더의 손때 묻은 점자를 제 손으로 다 지워버린 거죠.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SSL 4000G 플러스 모델인데 아주 특별한 에어 에디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국 에어 스튜디오를 위해 맞춤 제작된 희귀템이죠. 에어린 허스트랑 몬트세랏 스튜디오용으로 딱 2대만 만든 건데 스티비 원더가 이걸 머라이어 캐리한테 팔았대요. 근데 정작 그녀는 한 번도 안 썼고 그게 다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한테 넘어갔다가 세상에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요즘은 한 달에 세션이 얼마나 잡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없는 달도 있고 30번 꽉 차는 달도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어서 뭐라도 돌아가긴 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게 이런 스튜디오를 빌린다는 건 단순히 방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 인력까지 다 쓰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걸 누리는 거죠. 인터넷, 케이블, 인프라가 다 포함된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송보이 같은 프로듀서가 6년 동안 여기 상주했었는데 와, 대박이네요. 그 친구가 작업하다가 일감이 넘치면 우리 메인 스튜디오로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서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됐죠. 충격적인 건 2025년인 지금 LA 스튜디오 이용료가 80년대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 단위 말씀이시죠? 네, 데일리 요금 말이에요. 2000년도에 하루 $1500 정도였는데 지금도 기껏해야 2000에서 $2500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선셋 사운드 같은 전설적인 녹음실들도 30년 전 가격표를 거의 그대로 달고 장사하는 실정입니다. 와,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이 장비들 할부가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 이해가 되네요. 8, 90년대였으면 이 콘솔 빚 갚느라 한 달에 $20,000씩 나갔을 겁니다. 맙소사, 이 콘솔은 아마 영원히 살아남을 겁니다. 다른 대형 콘솔들과 달리 부품이 지금도 계속 생산되거든요. 다행이네요. 고장나면 부품구에서 갈아 끼우면 끝입니다. 8, 90년대에 워낙 잘 만들어진 명기라 수리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군요. 물론 한계는 명확합니다. 특히 주파수 응답이 문제인데 저음역대 반응이 요즘 장비들을 못 따라가요. 90년대 닥터들의 앨범들, 스눕독 노래들 들어보면 소리가 펀치감 있고 죽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음악처럼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서브 베이스는 없습니다. 이 기계들이 40Hz 밑으로는 소리를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보다 저걸 더 많이 쓰시는군요. 네, 결국은 다 플러그인으로 작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콘솔은 그냥 폼 잡는 용도예요. 들어왔을 때 와, 멋지다 하는 분위기 메이커죠. 웃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솔 절반은 아예 꺼놨습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채널 1번부터 32번까지만 전원을 켜둔 상태예요. 와, 제가 LA 살 때 느낀 건데 힙합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 느낌이었거든요. 요즘도 그런가요? 아니면 좀 변했나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방을 보세요. 80채널짜리 콘솔에 엄청난 아웃보드 장비들이 있지만 웃음, 결국은 보컬 부스 딸린 믹싱룸일 뿐이에요. 매일 소니 C800 마이크 갖다 놓고 녹음만 합니다. 매일 보컬 따는 게 일이에요. 와우, 그게 이 방들의 진짜 용도죠. 작업물은 거의 다 R&B나 힙합이고요. 요즘 클라이언트들은 자기 스태프를 다 데려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에 작곡 캠프가 있어서 스튜디오 5개를 통째로 빌렸는데 헐, 우리 엔지니어는 딱 2명만 지원해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데려오거든요. 리한나 같은 톱스타가 오면 자기만의 작업 방식이랑 선호하는 스태프들이 다 따로 있어요. 보컬 녹음이라는 게 워낙 예민하고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리브 프리앰프랑 AMX 채널 스트리버와 튜브텍이랑 1176 컴프레서 몇 대만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켜져 있는 건 2렉 장비들이랑 콘솔 채널 딱 2개가 전부예요. 릴 베이비가 이번 주에 왔다 갔는데 다른 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친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애틀랜타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애틀랜타는 사실 이류 시장이죠. 90년대 베이비페이스나 LA 리드 사단이 잘 나갈 때나 전성기였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래 얘기가 나와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왔어요. 브라질에서 온 프로듀서들인데
라틴 팝을 엄청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김이라고 힙합이랑 케이팝 전문으로 하는 믹싱 엔지니어 스위트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작업실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좁은 공간이 스튜디오의 전부입니다. 와, 퍼플 오디오 1176이 있네요. 네, 이 작은 방에도 니브 프리앰프가 있고 진짜 멋지네요. 이 건물은 2000년도쯤에 지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와, 때깔 장난 아니네요. 그죠?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올린 거예요. 럭셔리 스튜디오, 감성 제대로 살려서 빌드업 했죠. 켄드릭 라마의 그 명반이 여기서 나왔다니. 소름 돋네 진짜. 엔지니어 입장에선 사실 내 방이 최고거든요. 매일 듣던 내 스피커, 내 귀에 익은 울림, 내가 딱 맞춰놓은 룸 어쿠스틱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런 대형 상업 스튜디오에 오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해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진짜 맞아?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29피트짜리 거대한 콘솔에 12명 앉을 소파가 있어도 내 귀를 못 믿으니까. 리아나 같은 슈퍼스타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 룸 서너 개를 2달씩 통으로 전세 냅니다. 네. 근데 웃긴 건 레코드 플랜트에도 방 잡아놓고 코네이에도 방을 잡아놔요. 동시에 팀 단위로 움직이니까 가능한 거죠. 2달 안에 끝내주는 곡 10개를 뽑아내야 하니까 전쟁 치르는 거예요. 20개 팀을 공장처럼 24시간 풀가동시키고 본인은 총괄 디렉팅만 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해요. 지금은 문 닫았지만 리아나가 예전에 레코드 플랜트 보컬 부스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거기 폐업했잖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못 버텼죠. 건물 자체도 워낙 낡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걸. 그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참 씁쓸하네요. 한때는 상업 스튜디오가 곧 음악 산업의 심장이자 인프라였잖아요. 앨범 한 장 내려면 선택권 없이 무조건 이런 공간을 거쳐야 했어요. 대안? 그런 건 없었죠. 이 공간들이 곧 시스템 그 자체였으니까요. 레코드 플랜트 같은 전설적인 곳이 문을 닫은 건 음악이 구려서도 아니고 대중의 관심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철저히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싼 도시에서 이런 거대한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랑 실제 음악 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랑 더 이상 아귀가 안 맞는 겁니다. 레코드 플랜트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쟁쟁한 히트곡들을 배출했던 역사적인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렸죠. 음악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굳이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 살아남은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예전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제 스튜디오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생존 전략을 바꿨어요. 요즘 스튜디오 풍경 한번 보세요. 푹신한 소파, 재떨이, 10명, 12명이 널브러져 놀 수 있는 공간. 이건 작업실이라기보다 일종의 체험 공간에 가깝습니다. 인프라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거죠. 믹싱 데스크를 보세요. 채널이 48개나 되는데 정작 움직이는 건 스테레오 트랙이랑 보컬 딱 페이더 3개뿐입니다. 장비가 고장나서? 아니요. 요즘 작업 방식에선 저 거대한 기계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죠. 상업 스튜디오는 사라진 게 아니라 위상이 바뀐 겁니다. 생존 필수품에서 돈 많은 아티스트들의 사치품으로 인프라에서 옵션으로요. 자본 빵빵한 메이저들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이겠죠. 하지만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인디 뮤지션들에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으로 보나 효율로 보나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엔지니어가 멸종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엔지니어 숫자는 역대 최대일걸요. 진짜 사라진 건 성장 루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가 되는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메이저 스튜디오 막내로 구르며 선배들 어깨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었죠. 느리고 위계질서 빡빡하고 솔직히 불합리한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족보를 만들고 근본을 다져줬거든요. 지금은 그런 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스튜디오는 신입 키울 여력이 없고 세션 시간은 뭘 가르치기엔 너무 짧아요. 그 노하우를 품고 있던 공간들이 증발해버렸으니까요. 결국 교육의 장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갔죠. 접근성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음악 지식이 이렇게 평등하게 풀린 적은 역사상 없었으니까요. 치명적인 건 맥락의 부재입니다. 영상으로 기술을 배우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판단력은 못 배우고 기능만 베끼는 겁니다. 기준은 없고 세팅감만 남는 거죠.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잡아줄 사수가 없으니 엉터리도 정답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게다가 툴까지 평준화돼 버렸잖아요. 똑같은 플러그인, 똑같은 샘플, 똑같은 보컬 체인. 누구나 헐값에 프로급 장비를 쓰는 시대. 강력하긴 하죠. 하지만 재료가 다 똑같아지면 음악에서 고유의 지문이 지워집니다. 창작이 아니라 조립이 되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 공산품, 표현이 아니라 산출물이 되는 거죠. 노래가 최적화해야 할 상품으로 전락했어요. 빨리 믹싱해서 빨리 발매하고 빨리 소비되고 빨리 잊히는 효율적이고 반복 가능한 패스트푸드처럼요. 리스크보다 속도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에선 음악에서 인간 냄새가 빠지고 기계적인 매끈함만 남게 됩니다.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에요. 효율성만 극도로 추구하는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죠. 그러니 기술의 발전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게 아닙니다. 기술은 제 몫을 다했어요. 진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악 산업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대신 무엇과 맞바꿨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과연 남는 장사였는지를 되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대화의 일부는 결국 세일즈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음악이라는 상품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이건 숭고한 예술이야라고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우지만 결국은 물건 팔아먹는 거니까요. 이건 비즈니스 상품이야라는 현실과 이건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야라는 자기 최면 사이에서 그 경계가 참 모호해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술알과 기술 크래프트의 차이겠죠. 어떤 작곡가들은 죽어도 예술이어야만 직성이 풀려요. 타협을 못하죠. 맞아요. 반면에 기술의 영역이 있죠. 힙합이나 랩씬의 많은 부분은 사실 크래프트에 가까워요. 인정합니다. 거기서 예술성을 채우는 건 결국 아티스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한 방이죠. 투팍을 예로 들어보죠. 그가 랩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땐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일종의 시포와 같았어요. 그만의 독보적인 서사가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 투팍은 논외로 칩시다. 그건 그 장르 안에서도 진짜 예술의 경지니까요. 대신 미고스랑 비교해볼까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가사의 의미보다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뱉어내느냐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이죠. 제가 굳이 의미 없는 가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그 친구들 작업하는 걸 직접 봤는데 내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야, 펀치인, 넣어봐 하더니 아무 말이나 던지는 식이에요. 내 무릎이 쑤시네.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받아라. 난 신경 안 써. 차에 무기 싣고 왔어. 터지는 소리 쾅. 문맥도 없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내뱉는 거죠. 그러고는 와, 이거 히트다. 대박 터지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믹싱도 안 했는데 말이죠. 난 그냥 보통 래퍼가 아냐라면서요. 비틀즈의 Get Back Get Back 다큐멘터리를 봐도 똑같아요. 그 전설적인 밴드도 작업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아무 말이나 흥얼거리는 거죠. 남자가 길을 걷네. 발이 웃기게 생긴 남자네. 웃긴 발로 길을 걷네. 비트가 있네. 남자가 비트를 탔네. 내가 남자를 때렸네. 그러다 갑자기 꽂히는 거죠. 오, 바로 이거야. 내가 남자를 때렸다는 게 스토리야. 오케이, 다시 녹음 들어갈게. 그렇게 한 줄 건지면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남자를 때렸어. 뚱뚱한 남자였지. 못생긴 남자였어.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 못생겼어. 다시 펀치인.
그렇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가사를 완성해 나가는데 핵심은 의미가 아니라 사운드와 바이브, 무의비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기술 크래프트이라는 거죠.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기술의 영역이죠. 예술이라는 건, 기술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술은 스타일을 만드니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청바지 디자인은 예술일까요? 기술일까요? 유행을 읽고 세련된 라인을 뽑아내는 감각이 필요하니까. 예술 같기도 하고 기술 같기도 하네요. 둘 다인 거죠. 그렇죠. 예술적 감각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라는 기술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매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마주해요. 어떤 곡은 이건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하고, 어떤 건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것 같은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기술이에요. 그러다 가끔 운 좋게 예술을 만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차이는 결국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렇군요. 지금 같이 작업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대중들은 그 사람 음악을 예술이라고 칭송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철저한 기술자 마인드예요.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음반사 계약 때문에 1년에 앨범 3장은 무조건 내야 해. 이번 주말에 10곡 뽑아내야 되라는 시기니까요. 네.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 같네요. 제가 흔히 말하는 맥도날드 뮤직 같은 거죠. 맞아요. 90년대 음반사들이 대놓고 그랬잖아요. 우린 플라스틱 CD를 파는 장사꾼이다. 그저 물량 공세였죠.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아티스트들은 진짜 예술을 해요. 대중이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 주길 바라죠. 요즘 유행하는 모던 포크 장르를 보면 인디씬에 정말 퀄리티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오케이. 진정성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음악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고민의 깊이가 달라요. 기타 튜닝을 좀 다르게 해볼까? 그럼 곡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시도를 하죠. 그렇죠. 반면에 공장형 뮤지션들은 그냥 쓰던 코드 4개 돌려막기에 무조건 먹히니까 첫 번째 떠오른 멜로디? 그게 제일 쿨해. 하고 넘어가죠. 그런 아티스트들은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을까요? 미고스 같은 친구들 말이에요. 우린 브랜드고 이건 상품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제 생각엔 로디리치나 미고스급 정도 되면 확실히 알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죠. 아주 심플하게 접근해요. 죽이는 곡 하나 뽑아서 클럽 뒤집어 놓으면 그만이야. 운동선수에 비유하면 딱이에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게 훈련으로 얻은 기술일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게요. 내가 너보다 빠르니까 난 잘났어라고 오만하게 굴까요? 아니면 운 좋게 빠른 다리를 가졌으니 이걸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오케이. 레코딩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는 거죠.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천재적인 연주자나 작곡가는 아니에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것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환상적인 코드 진행을 딱 만들어내서 와, 영감 받았다 하게 만드는 재주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알아요. 조각들을 모으고 맞춰서 결국엔 완성해내죠. 저는 그걸 소리를 조립, 크래프팅 한다고 생각해요. 네. 반면에 제가 아는 어떤 작곡가들은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미친 음악이 쏟아져 나와요. 그건 진짜 예술이죠. 의식적인 계산 없이 나오니까요. 퍼렐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대단한 게 그 두 가지를 연결하거든요. 아티스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히 캐치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운드를 합성해내요. 와우, 정말 아름답고 영감이 넘치죠. 100만 년이 걸려도 난 못하겠다 싶은 걸 하루에 3번씩 해내니까요. 결국 지금은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90년대에도 사람들은 음악 시장은 끝났다고 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세상은 늘 변하니까요. 멀리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 시절을 봐도
지금이랑 본질은 똑같아요. 커넬 대령이 자금을 댔고 레코드 회사가 개입하기 전부터 이미 거대 시스템이 그를 만들고 있었죠. 전속 작곡가들이 곡을 써다 바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사를 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설적인 슈퍼스타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업계에 널렸거든요. 리한나를 보세요. 작곡가나 프로듀서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대단한 아티스트이자 엄청난 사업가인 건 맞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히트곡을 직접 써내는 타입은 아니란 거죠. 맞아요. 하지만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탁월하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똑같았어요.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좀 더 높긴 하겠지만요. 에드 시런은 곡 작업에 엄청 깊게 관여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마다 참여하는 레벨이 다 다른 겁니다. 휘트니 휴스턴도 자작곡을 부른 건 아니었죠. 마이클 잭슨은 웃음 직접 쓰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 곡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만 얹은 경우도 있었죠. 웃음. 그래도 자기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했어요. 결국 그 곡을 히트시킨 건 마이클의 능력이니까요. 그만의 색깔을 입혔잖아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게 바로 스타의 영향력이고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로듀서가 전면에 나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머스타드나 캄보이 같은 친구들이 지금 그런 위치죠. 반은 아티스트고 반은 프로듀서인 셈이에요. 맞습니다. 남들에게 줄 명곡도 만들지만 본인 앨범도 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덧보이나 카니에 웨스트가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봐요. 물론 진짜 원조를 따지자면 닥터 드레가 있겠죠. 프로듀서이면서 동시에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성공한 최초의 슈퍼스타였으니까요. 제이지는 프로듀서라기보다는 순수 아티스트에 가깝고 퍼피는 약간 걸쳐있는 느낌이죠. 비트를 직접 찍는 비트메이커는 아니지만 어떤 소리가 히트할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감각은 천재적이에요. 방향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죠. 실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그 지휘 능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알켈리도 비슷해요. 다른 가수들에게 엄청난 곡들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토니 블랙스턴이나 알리아 같은 가수들에게 준 곡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워낙 곡을 잘 쓰니까요. 그러면서도 본인 역시 훌륭한 가수였고요. 어떤 이들은 무대에만 서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경계가 무너진 거죠. 90년대와 2000년대가 프로듀서들의 전성기였다면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인공지능 아티스트의 시대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AI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고릴라즈가 예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실체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가수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으니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콘서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소라 같은 AI 영상 기술까지 합치면 못할 게 없죠. 음악 트렌드도 미친 듯이 바뀌고 있어요. 보컬에 리버브를 얼마나 넣을지, 얼마나 거칠게 표현할지 같은 유행의 주기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90년대에는 리버브를 싹 뺐다가 2000년대 초반엔 다시 잔뜩 넣었었죠. 드럼 머신을 갖다 버렸다가 다시 유행했다가 하는 시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다시 녹음해야겠다. 아이폰 마이크로 대충 딴 거라 음질이 엉망인데 라고 하면 대뜸 아니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비슷한 음질로 히트한 노래 10곡을 증거로 들이밀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대중들이 진짜 이런 사운드를 원하는구나 싶어서요. 역사적으로 음악 산업은 속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필요한 구조였죠. 시간은 곧 돈이었고 실수 하나하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에게 천천히 가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악을 만드는 비용은 역사상 가장 저렴해졌고 발매는 순식간이며 유통은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승리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목소리, 더 쉬운 접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표할 준비가 되었나? 공들일 가치가 있는가? 오래 남을 것인가? 같은 질문들 대신 확장 가능한가? 복제하기 쉬운가?를 묻습니다. 얼마나 빨리 찍어낼 수 있는가? 가 중요해진 거죠.
대형 스튜디오들이 사라진 건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애정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그런 고가의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던 도제의 시스템, 멘토링,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하우 같은 것들은 속도에 최적화된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 창의성이 아닙니다. 공들여 만드는 과정을 지탱해주던 경제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즉각적인 확장이 필요 없던 시절, 예술을 보호하던 인프라가 붕괴한 것입니다. 기술이 음악 산업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기술은 약속했던 일을 정확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없앴죠. 진입 장벽을 낮췄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처음엔 아티스트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결국 그 도구들은 거대한 시스템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성장, 최적화, 그리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의 본질이 바뀝니다. 이 음악이 흥미로운가? 혹은 청자에게 울림을 주는가? 가 아니라 이게 알고리즘을 타는가? 포맷에 맞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과거의 음악은 우리에게 경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LP판 앞에 앉아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들었습니다. 작품은 소리 그 자체로 존재했죠. 하지만 이미지가 개입되면서 주의력은 청각에서 인식으로, 소리에서 정체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변화가 음악을 파괴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보상하는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브랜딩이 음악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지가 먼저 팔리고 음반이 나오기도 전에 페르소나가 먼저 존재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음악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했을 뿐이죠. 노래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 노래가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AI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속도와 물량, 그리고 반복 가능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음악이 데이터 취급을 받고 취향이 모델링되며 스타일이 예측 가능한 것이 된다면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 존재해야 마땅한지 그 당위성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만을 따질 뿐입니다. 거창한 스튜디오나 전문 엔지니어 혹은 숙성될 시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100개월 레퍼런스만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효율만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필연적으로 시간과 모험, 그리고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한 창작물들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붕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일시적인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인가? 텅 빈 껍데기일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무언가일지는 결국 우리가 음악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무엇에 지갑을 열고, 무엇을 듣고, 공유하며, 어떤 소리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지에 반응하여 변해갈 뿐입니다. 음악은 지금껏 산업의 형태가 뒤바뀔 때마다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생태계 위에서 과연 어떤 기형적인 혹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이 영상은 과거가 더 좋았다고 회상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가 의도된 것이었는지, 우리가 얻은 편리함이 포기한 가치만큼 값진 것인지, 그리고 효율성만을 위해 최적화된 이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마찰과 고뇌를 먹고 자라는 예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음악의 종말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척 외면하던 시대의 종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저 그 울림을, 베이스를 느끼고 싶어. 음악, 내 손길이 닿는 곳. 음악 이끌어줘. 음악 내 손을 잡아 가져와. 음악.